마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덮친다. 이 말은요, 물가 상승이 되고 또 임금 상승이 되고 그래서 또다시 추가 물가 상승이 되는 것, 이것을 마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쭉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올려달라. 또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에서는 최종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요. 또다시 이게 추가로 악순환이 돼서 월급 더 올려달라. 그러면 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악순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상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서비스, 임금 인플레이션의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입니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예, 작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올해입니다. 10%나 됩니다. 10%. 어마어마하죠. 10%라는 숫자가 여러분, 이게 진짜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인플레이션에서 두 자리 인플레이션이 되면요, 그것은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칭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저성장은 분명해지는 거고, 임금을 10%나 올려주면서 말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기를,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저성장에 고물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2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이미 제가 드렸는데, 이제서 언론사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 사원 평균 임금 9% 인상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렸죠. LG전자는 임직원 평균 임금 8.2% 올렸고요. 카카오는 더 심각합니다. 임직원 연봉 총액을 15% 인상했습니다. 네이버도 임직원 연봉 총액을 10% 인상했고요.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중견, 중소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러면 뭐 노동조합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또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만 시끄럽다가 이게 산별노조로 확대되면 점점 전국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판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의 S공풀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한데요, 결국 그 좋음이 물가 폭등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노총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지금 임금 인상을 이렇게까지 적게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많이 올려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대우조선해양만 한번 보자고요. 2017년에 매출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요 4조 4,866억 원입니다. 매출이 60%가 쪼그라들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임금은 올라간 거 보세요. 평균 2017년에 6천만 원에서 2021년에는 11%가 올라서 6,700만 원이 됐습니다. 매출은 60%가 쪼그라들었는데 임금은 11%가 올랐습니다. 네이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매출이 4조 6,88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6조 8,17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가 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임금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6%가 올랐습니다. 8,233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56%. 이러면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리겠죠.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총 통화량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 풀리는 것까지 하면 돈이 지금 계속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4월에 소비자 물가가 4.8%예요. 예. 이거는요. 2008년 10월에 2008년이면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 4.8%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예. 2019년만 하더라도 9월에 마이너스 0.4%까지 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고공행진 그 자체입니다. 물가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2차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니까. 대한민국의 정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아마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지 3월에는 8.4%였는데 8.5%였는데 4월에는 얼마가 될까요? 아마 8% 밑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9% 초반으로 올라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8%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정점을 지났다는 표현을 쓰는 데가 많아졌고요. 8%도 정점이 지난 게 아니라 정점이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은요. 그만큼 원자재나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게 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지금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4.8%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에다가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오른 거에다가 그죠? 임금 인상이 오른 거에다가 이런 게 합쳐지면 말입니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돼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의 악순환으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인플레이션이 덮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대기업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원래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잡았거든요. 8.5%. 8% 이상은 4년 만이지만 8%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대기업의 평균이 10%예요. 그러면 한국노총의 소속사들이 뭐 공기업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 여기에 뭐 대기업도 있을 거고 심지어 삼성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중견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커질 거고요. 민주노총은 이거보다가 더 셉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율은요. 10% 선이 될 거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미 정했고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이 10%가 된다면 여러분 시장의 어떤 충격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노조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오르느냐. 물가 오르는 만큼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이야기할 때 생활 물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생활 물가는 6 내지 7% 다 올라간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어떤 임금 인상 요구율이 맞닥뜨려져서요.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30조 플러스 알파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조 플러스 알파 거의 한 35조 될 것 같은데 이거 푸는 거 있죠. 게다가 임금 인상되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정점이라고 해도 우리는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한 정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아니라고 단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단언했던 가장 근본적인 게요.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에 교란이 생겼다. 이 말에 특히 말입니다. 노동력 이동의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뭐 에너지든 곡물이든 광물이든 노동력의 이동이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요. 이거는 공급 대란만큼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급망의 어떤 대란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격도 저는 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지금 표현을 쓰기를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고 또 임금 인상이 되고 물가가 추가 상승하면 악순환, 마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임금 상승이 되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노조가 맨날 정치 파업하고 으쌰으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제 필요할 때쯤 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지금 신노동 정책을 쓰다 친기업 정책을 쓰면서 이게 갈라치기가 심해졌고요. 이 와중에 갈등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요. 노동 생산성을 올려서 이 마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최종 물가를 안 올리거든. 최종 제품의 물가를 안 올리거든요. 그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요. 이게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